이러한 서비스들을 내비게이팅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그 지역의 서비스 내비게이터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우에는 총 8개의 서비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Service Area라고 말하는데요. 제1구역은 랭캐스터 팜데일이 있는 안텔로프 밸리, 2구역은 샌퍼난도 밸리, 3구역은 샌 게브리엘 밸리고요. 4구역은 LA 메트로, 5구역은 웨스트 LA, 6구역은 사우스 LA, 7구역은 이스트 LA, 8구역은 사우스 베이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서비스 구역마다 서비스 내비게이터가 존재합니다. 이들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문의를 하면 이들이 여러분에게 답변이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에 보시면 서비스 내비게이터의 서비스 구역별 연락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액세스 헬플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800-854-7771로 전화하시고 안내말 이후에 정신건강 위기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1번을 누릅니다. 그 다음 영어는 1번, 스페니쉬는 2번, 기타 언어는 3번을 누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코리안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3번을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계속 안내말을 듣다 보면 한국어를 원하면 6번을 누르라는 그런 한국말로 안내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6번을 누르시고 나면 통신원과 연결이 되는데 이때 한국어 통신원이 아니면 통역을 통해서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신원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 이야기를 해주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중에 해당 관심사를 다루어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연락이 가게끔 조치를 취해줍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이 전화를 해서 한국말로 서비스가 어떻게 잘 되는지를 테스트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말로 하는 그 통신원 연결이 되지는 않았으나 그 통역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는데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시면 정신건강국 서비스 제공자 디렉토리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디렉토리에 들어가셔서 우편번호, 또 프로그램 유형, 장애인의 연령, 사용하시는 언어, 그리고 새로운 페이션, 신환을 받는지 이런 여부들을 체크를 하시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그걸 체크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그 필터에 해당되는 기관 리스트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선택해서 그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것을 메모하셔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도 유인물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인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리소스가 무엇인가 한다면 아마도 나미일 것입니다.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인데요. 이 전국적인 정신장애인 가족 연맹은 정신건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다른 분들을 만나게 해주는 소중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미 웹사이트에 가셔서 정신건강 문제, 치료, 연구, 교육에 관련한 매우 다양하고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미 서포트 그룹, 즉 자조집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나미에서 발행한 정신장애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141페이지의 분량의 매우 포괄적인 정신건강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실 것이고, 더 좋은 것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은 정신건강의 개요, 각 정신건강 질환과 장애 진단명별 정의와 증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 대화를 하는 기술, 정신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법의 종류, 그리고 회복의 과정, 정신건강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고, 자살의 위기에 있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정신질환을 가진 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남이와 관련된 다양한 리소스로 마무리를 하는 이 가이드북은 정신장애를 가진 분의 가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 모든 내용이 가족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편집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분이신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남이 자조그룹 캘린더를 살펴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유인물에 링크를 포함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족 지원 그룹은 정신건강 문제 증상을 경험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성인을 위한 지지 집단입니다. 유사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장소이죠. 보통 참가자에게 비용은 무료이고 가족들이 직접 주도를 합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매주, 격주, 월간 모임이고 비밀 보장을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더 좋은 대처 기술을 배우게 되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용기도 얻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우리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이 때로는 자살의 위험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생기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크게 Urgent Care, 988, 911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전 케어는 병원의 응급실은 아니지만 환자 본인이 매우 급한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빨리 돌봄을 받아야 할 그럴 상황일 때 방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먹을 수 있는 정신과 약이 떨어져서 없다거나 아니면은 전문가에게 정신적인 어려움을 빨리 이야기해서 그 위기 상황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움은 자발적이어야 되겠죠. 이 서비스는 24시간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러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설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점점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입원 서비스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에 아주 많은 얼전 케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지역구 내에 얼전 케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카운티 지역의 얼전 케어를 설명드리면 밸리 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LA 다운타운에 한 군데, 웨스트 LA 지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LA 남부와 롱비치에도 두 곳의 얼전 케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유인물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미국 자살예방 생명의 전화인 1800-273-8255가 주 7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더 간편한 세 자리 전화번호 988 자살 및 위기 전화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또 LA 카운티 내에서도 액세스 헬프라인 1800-854-7771로 연락을 해도 됐지만 이제 988 번호로 연락을 해도 되게끔 시스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분의 자살 위험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988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신장애 가족분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자살이나 타살 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911, 911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911으로 연락했을 때 우리 가족이 정신장애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LAPD 내에 멘탈 이밸류에이션 유닛, 즉 정신건강 평가 유닛은 이 가족분들이 생명이 위급한 위에 처해서 911으로 도움을 요청할 시에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국어로도 웹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포함을 시켰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만약에 한국어가 편하시다면 코리안 플리즈라고 말씀하셔서 통역이 제공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 위기 상황, 폭력 행위의 유형, 무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위험한 상태인 자녀분의 나이, 키, 몸무게, 의복 차림새 등 신상 명세, 신체 특징 그런 것과 함께 진단명은 어떤 것인지, 지금 먹고 있는 처방약은 무엇인지,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 등을 자세한 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가 났다든지 이런 화가 난 동기와 같은 그런 상황 촉발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누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보고에 의지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확히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 이후에는 정복 차림의 경찰이 출동할 거라는 그 사실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안전을 위해서 자녀분을 수갑을 채우거나 구금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비 정신건강 검사 후에는 자살 또는 남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또 그냥 놓아두면 의식주를 본인이 돌볼 수 없어서 생명이 매우 위태해지는 그런 경우, 매우 기능이 떨어진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또 무기가 있을 때는 압류가 되죠. 보통은 정신건강 문제이면 스마트 팀이라고 해서요. 정신건강 임상가 그리고 경찰이 함께 오는 그런 특별팀이 파견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입원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강제 입원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나 상황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정보를 나눕니다. 렌털맨 패트리스 숄트 LPS법은 캘리포니아주 정신건강기관의 강제 입원을 다루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니콜라스 패트리스와 앨런 숄트,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프랭크 렌털맨에 의해서 공동 저술되었고 1967년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가 법률로서 서명해서 197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그 효력이 완전히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현대 정신건강 처리 절차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의 위험, 남을 해칠 위험 또는 의식주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기능상실이 있을 때 LPS법에 의해서 지정된 정신건강 전문가가 강제 입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기라인이나 911 등을 통해서 도움 요청이 들어오거나 정신과 클리닉 등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LPS 지정 전문가가 이러한 권한을 발동합니다. 강제 입원이 될 때는 보통은 강제 입원 환자들이 보내지는 병원들의 리스트가 있고요. 그 중에 남아있는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환자나 가족이 원하는 병원으로 보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병원으로 보내어지는 이 상황을 영어로 5150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 환자는 최대 72시간까지 병원에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72시간은 최대의 의미이고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위험이 줄어들면 더 일찍 퇴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속 자살 위험 등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집중치료가 14일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50 to 50라고 또 얘기하죠. 또 14일 동안에도 그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또 다른 14일이 추가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30일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경우 그 이후에는 180일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입원 날짜를 늘리려는 의사의 결정에 반대를 하는 그런 환자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법적 심리도 열려서 법원에서 그 연장 여부를 최종으로 결정합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강제 입원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에 법적 후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피후견인에게 적합한 대안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그런 성인 및 아동법원 관리하의 아동들이 법원에 의해서 법적 후견을 승인받습니다. 후견을 승인받을 만한 그런 가장 일반적인 정신장애는 뭐 조현병,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양극성 장애, 또 조울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분열정동장애, 주요 우울증, 그리고 기타 정신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려면 국선 후견국 사무실에 소개서가 접수되어야 됩니다. 접수된 소개서는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렇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명해야 할지 조사합니다. 카운티 후견 조사자로서 국선 후견국만이 최초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음식, 의복 및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근거로 합니다. 후견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결정권을 그 개인으로부터 박탈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후견인 이외에 적합한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후견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청원서가 제출되면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후견인을 세울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법적 후견자는 가족 구성원 또는 이 개인과 연관된 성인이 될 수 있는데 마땅한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국선 후견인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후견 역할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 후견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피후견인의 입원 치료라든지 어느 곳에 거주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은 물론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피후견인이 향정신성 약물 이런 것들을 잘 복용해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곳에 잘 거주하도록 해야 할 책임도 있죠. 또 병원이나 외래 치료팀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후견인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입원, 약물 치료, 행동 및 증상, 부작용 등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즉 가족 후견인은 단지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서 피후견인의 치료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효과적인 리소스 내비게이팅을 위한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미 베이식스라는 자율학습성 온라인 세미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해주는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에는 장애인 자녀나 가족을 둔 가족들이 시스템을 내비게이팅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준비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에 여기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은 모든 기록을 잘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 의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등의 모든 것을 의지해서 그분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 또는 가족이 이 가족 장애인이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잘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은 크게 개인정보, 의료적 정보, 학교 정보, 위기나 재발 정보 등입니다. 개인정보라 함은 출생증명서, 소셜카드, 보험카드, 증명사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 정보는 예방주사 기록, 의료진단기록 또는 최근 체크업 정보, 병원 퇴원 기록 등등입니다. 또한 현재 주치의나 스페셜리스트의 정보입니다.
학교 정보는 혹시 개인 교육 플랜이 있다면 그 사본, 성적표, 테스트 결과 등입니다. 또한 위기 및 재발 관련 기록은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적어 놓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유인물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팁은 시스템을 내비게이팅 할 때는 시스템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시스템은 크게 공공 시스템과 민간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시스템에는 메디케어, 의료보호, 아동보건보험 프로그램 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공적 부조의 하나인 생계보조수당, SSI가 우리 자녀에게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민간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도 이런 질문을 통해 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질문들을 보시죠.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가 보험 커버가 되는지, 네트워크 내의 정신건강 전문가 최신 연락처 목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규 환자를 받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누구인지, 내가 이용하고 싶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내 플랜에 없는 경우에 보험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얼마나 더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되는지, 내 아이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현지 네트워크 내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경우엔 그럴 경우엔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 제공자도 커버가 되는지, 외래 치료, 약 관리, 개인 심리 치료, 가족 치료, 그룹 치료에 대해 연간 몇 번의 방문이 보장되는지, 외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금액 한도가 있는지, 그렇다면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고요. 또 더 추가적인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또 어느 입원 환자 정신과 시설이 보장되는지, 연간 정신병원 입원 일수는 며칠까지 보장되고 입원당 입원 일수는 며칠까지 보장되는지, 또 정신과 입원 환자 치료에 연간 달러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신건강 치료에 어떤 처방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또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이 있는지, 공동보험을 청구하는지, 또 일반 의약품의 금액은 얼마인지, 브랜드 의약품 금액은 얼마인지, 또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 사전 승인 요건이 있는지, 거주 치료가 보장되는지, 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플랜에서 섭식장애, 자폐증 치료를 보장하는지, 또 어떤 정신건강 상태나 상황, 치료가 계획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또 보험회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숙지하시고 실제로 이런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답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루지 못한 수많은 리소스가 있고 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리소스도 많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소스를 실제로 이용해 본 만큼 리소스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오신 경험은 매우 소중하며 그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귀중한 조언이 되고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절약해 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가장 소중한 리소스는 바로 동료,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부모들의 자조 모임이 지역사회에 많지 않을지라도 몇몇 분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가장 좋은 내비게이팅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서로 경험을 교환한다면 그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가족을 위한 복지 리소스, 그리고 효과적인 내비게이팅을 위한 팁을 설명드렸습니다. 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열심을 다해서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정부 및 지역사회의 리소스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 희망과 사랑과 열매가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이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